엄마, 가시게요? 집에 가야지. 더 있으면 또 뭘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샤워라도 하고 오라고 할지도. 어머님, 저희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요즘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어머님 세대처럼 아기를 막 키우면 안 돼요. 전염병도 많고, 막 키워? 그래, 그렇게 막 키워서 내 남편 만들었다. 넌 막 자란 남편이랑 어떻게 사니?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우리 앉았던 자리에 소독약이라도 뿌릴래? 그러면 내가 더 건강하게 크는 줄 알아? 첫 애라서 그런 건데 너무하세요. 어머님도 아기 할머니면 아기 건강이 우선 아닌가요? 다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래? 그러니까 병균 덩어리들은 사라져 줄게. 앞으로는 얼씬도 안 하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심소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심 씨는 더는 아들네 집에 발길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불편할까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이외에는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생겼으니 애를 보러는 가게 되지 않을까 내심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유난스럽고 불쾌한 며느리의 행동에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손주를 만나기 위해선 무슨 주사 해가면서 3대나 맞아야 한다는 말에도 유별나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집에 가서 겪은 일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축에 속했습니다. 아이 만지기 전 손을 씻는 방법과 횟수까지 옆에 서서 감시하며 훈수를 두는데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건강한 아이인데 꼭 함부로 만지면 잘못되기라도 한다는 듯이 굴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며느리 때문에 심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랑하는 자식이면 심 씨에게도 사랑하는 손주인데 어련히 알아서 조심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심 씨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며 언성을 높이고 많은 며느리 때문에 심 씨는 다시는 아들네 집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손주 안 보고 산다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나와버렸죠. 심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딸은 미혼으로 심 씨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심 씨 부부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엄마, 수정이 임신했어요. 뭐? 정말?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건 아들. 그 말을 듣고 심 씨는 과장해서 말하자면 아들보다도 신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자식을 둘만 낳고 만 것을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아이를 좋아했는데 이렇게 손주가 생기니 기쁠 만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색하긴 했지만 내 아들을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무척 설레었습니다. 수정이한테 축하 선물 주고 싶은데 같이 사러 가자. 오빠가 우리 가도 된대? 너희 오빠가 먼저 같이 파티하자고 그랬어. 심 씨는 딸과 함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선물을 샀습니다. 아직 성별을 알 수 없기에 흰색 베넷 저고리와 손수건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 개 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위한 임산부 원피스도 2개 포장을 했습니다.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데 심 씨는 콜록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 걸렸어? 아니, 요즘 건조해서 그런지 자꾸 기침이 나오네.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래. 갑자기 목구멍이 간질거리며 마른 기침이 나왔습니다.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나도 좀 그러긴 해. 가끔 마스크하고 다녀. 딸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아들네 현관 앞이었습니다. 수정아, 잘 있었어? 심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심씨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사온 선물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애기 거랑 수정이 네 선물 좀 사왔어. 제 선물이요? 그래. 이제 배 나오기 시작하면 옷이 안 맞으니까 원피스 사왔어.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원피스요? 수정이 임신 선물로 갖고 싶은 거 따로 있는데. 뭐? 아, 저 사실은 공기청정기요. 2단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미 거실에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좀 더 좋은 걸 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 저건 안방에다가 놓을 거예요. 아무래도 아기가 생기면 미세먼지나 그런 거 좀 신경이 쓰여서요. 손주를 언급하자 심씨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 사줄게. 그거 100만 원 정도 하던데. 옆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비싸긴 하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출산 선물이라고 한다면 괜찮았습니다. 사줄게. 그러자 며느리가 좋아하는 게 보였죠. 그런데 언니 회사는 오래 쉴 수 있는 거예요? 애기 태어나면 회사 그만둬야 하나?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딸이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심씨도 육아를 도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일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쉬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많았죠. 아, 친정엄마가 와서 봐주기로 했어요. 한 1년 정도요. 저는 아기 6개월쯤 되면 복직하고요. 와, 애 키우기 쉽지가 않네요. 며느리와 딸이 대화를 하는 와중에 심씨의 입에서 마른 기침이 간헐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안색을 바꾸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감기 걸리셨어요? 아, 그게 아니고 감기 걸리셨는데 임신한 사람이 있는 집에 방문하신 거예요? 정색하는 며느리 때문에 심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새도 없이 며느리가 인상을 구겼습니다. 제 딴에는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분이 심씨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임산부는 감기 걸려도 약도 못 먹어요. 그러면서 뒤로 살짝 물러나는 며느리. 그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어머님. 아니, 감기가 아니야. 기관지가 예민해져서 기침하는 것뿐이야. 감기 아니니까 걱정 마. 병원에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 감기 아니래.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 폈습니다. 하지만 심씨도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으면 스스로 오지도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걸렸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타박을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시어머니인데 말이죠. 꼰대 소리 들을 만한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만 고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기본 상식을 운운하며 무안을 주는 것이 오히려 기본 상식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그런 서운한 마음을 애써 숨겼습니다. 며느리의 임신을 축하해 주러 와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할 것 뭐 있나 싶었죠. 그리고 임신 초기에 불안한 그 마음을 심씨도 모르지 않았기에 웃으며 넘겼습니다. 우린 이만 가볼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공기청정기는 너희 마음에 드는 걸로 사.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렇게 심씨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새언니 좀 유난은 유난이다. 아까 하는 말 듣고 놀랐어. 그런 소리 마라. 원래 임신하면 예민해지는 거야. 너도 나중에 그럴걸? 입을 삐죽거리는 딸에게 심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어서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보내온 사진 속 아이는 신기할 정도로 어여뻤습니다. 애는 언제 보러 갈 수 있어? 100일은 지나야죠.
그전에는 외부인하고 접촉하면 안 좋대요. 그래?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나와서도 2달 이상은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너무 어리기에 보러 가서도 안 될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근데 수정이가 은근히 기다리더라고요. 뭘? 출산 선물이요. 아들의 말에 심씨는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줬던 걸 그새 잊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임신 선물과 출산 선물은 다른 게 아니냐고 오히려 자신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하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말에 심씨도 그래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아들에게 1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보내면서도 왠지 강탈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했습니다. 심씨는 며느리가 조리원에서 나온 뒤에도 아이를 보러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씨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몸은 좀 어떠니? 네, 많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기 보러 오시기 전에 예방주사 몇 가지를 꼭 맞으셔야 해서요. 주사? 이게 웬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이가 맞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게 맞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꼭 맞아야 하는 게 3가지예요. 그 말에 심씨의 눈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100일의 주사는 기본이고요. 홍역이랑 독감 주사도 맞고 와주세요. 무슨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아? 병원에서도 어린아이를 볼 가족들은 맞으라고 해요. 정말? 심씨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낳을 때만 해도 그러질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요새는 달라졌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3개나 맞으라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 다 맞고 애를 만나는 거야? 그렇다면 친구들에게서도 한 번쯤은 들어봐야 했는데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겠죠? 신생아는 면역이 약하니까요. 조금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맞으라고 했다고 하니 할 말도 없었죠. 아, 맞다. 근데 어릴 때 홍역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홍역 주사는 안 맞아도 되잖아. 아, 어머님이요? 그래, 근데 어릴 때면 확실한 건 아니지 않아요? 홍역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제 생각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 맞으면 애 못 보니? 심씨의 질문에 며느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애가 아프면 어떡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주사 맞아도 면역 생기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 미리 맞으시라고 전화드렸어요. 심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희한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 그런 쪽으로 심씨가 모르는 부분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딸까지 다 데리고 주사를 맞고 왔죠. 그러다가 얼마 뒤에 심씨가 모임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딸이 반년 전에 아이를 낳았었는데 때마침 궁금해졌죠. 너 손주 볼 때 무슨 예방주사 같은 거 맞은 적 있니? 주사. 어떤 거? 100일에? 어? 알아? 우리 딸이 그거 맞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았는데 왜? 그거 하나 맞았어? 그럼 뭘 더 맞아야 해?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맞았는데. 무슨 소리야? 애들 면역이 약해서 병원에서 권한다던데.
홍역이랑 독감 주사도. 심 씨의 말에 친구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안 맞아도 애도 잘만 크고 있구만. 100일에는 나도 들어봤어도 그렇게까지 맞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네. 그러게. 나도 100일에도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된다고 해서 안 맞았는데? 심 씨는 친구들의 말에 조금 심란해졌습니다. 남들도 잘 안 맞는 주사를 3개씩이나 맞으라고 했다는 것이 서운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손주를 볼 수 없다는 며느리의 말이 떠올리니까 조금 속상했죠. 사람 일이란 알 수 없기에 예방 차원에서 물론 맞으면 나쁠 건 없겠지만 며느리가 유별나긴 한 것 같았습니다. 애 한 번 보겠다고 주사 3개를 맞고 가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뒤로 친구들은 한참을 주사 얘기로 열을 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심 씨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왠지 며느리 흉을 보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심 씨 가족은 아들에게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 씨는 집에서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하느라 김치도 안 먹고 지낸다길래 미리 담근 백김치도 야무지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과일 바구니도 하나 사서 찾아갔습니다. 오셨어요. 아이고, 그래. 잘 있었어? 심 씨는 며느리와 인사를 나누며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그러고는 두리번거리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쁜 손녀딸 좀 안아보자. 남편이 팔을 뻗길래 심 씨가 손부터 씻으라고 말리려던 찰나에 며느리가 먼저 그 사이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손 씻으셔야 해요. 그래. 아빠. 손 씻고 만져야지. 그러자 남편이 어이쿠 하면서 급한 마음에 깜빡했다고 말하고는 서둘러 욕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씻기를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옆에 섰습니다. 손에 있는 물기를 털며 남편이 뒤를 돌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30초 이상 3번 씻어주세요. 뭐? 깨끗하게 씻었어. 그래도요. 손이 제일 더럽다잖아요. 손톱 밑까지 깨끗이 닦아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며 다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2번, 3번 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닦자 며느리가 문 앞에서 비켜 섰습니다. 이번엔 심씨 차례였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꼭 경찰처럼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범죄자가 된 것만 같았고 말이죠. 어머님도 3번이요. 기가 찼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깨끗하게 씻으면 한 번으로 됐지 않나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처음 손주를 보는 날이니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심 씨가 손을 씻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아이를 안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소파 위에 올려져 있던 웬 옷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이거는 아가씨 거고요. 이게 뭐야?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갈아입어 주세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외출복 입으셨잖아요. 세균이 묻어 있겠죠? 어? 집에서 바로 온 거야. 샤워도 하고 나온 거고. 외투 벗었으니까 괜찮지 않니? 그래도요. 찝찝해서요. 며느리가 내민 것은 평범한 흰색 티셔츠였습니다. 심 씨는 황당했습니다.
깨끗하게 갈아입은 옷을 입고 바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곧장 왔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를 만지기 위해서는 옷까지 갈아야 입어야 한다는 말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을 들고 서 있자 남편이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 옷인지 뭔지 못 보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심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기가 막힌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시킨다고 갈아입고 오긴 한 모양이었죠. 그리고 뒤이어 욕실에서 나온 딸도 같았습니다. 아니, 손을 3번 씻으라는 것도 조금 오버하는 것 같은데. 옷까지 갈아입어야 해? 그러다가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요?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아프면 아무도 못 만나죠. 주사도 다 맞고 왔는데 기분이 조금 그러네요? 사람을 병균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하고. 딸이 심씨의 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오히려 여동생을 나무랐습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라야지. 너도 안 갈아입을 거면 애기 만지지 말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어. 그게 꼭 심씨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에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심씨는 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일이야 힘든 일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죠. 심씨는 마지못해 옷을 들고 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게 맞아? 몰라? 그냥 갈아입어. 딸의 심란한 물음에 심씨도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거실에서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꿀이라도 뚝뚝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심씨도 다시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 오빠 안 닮아서 너무 예쁘다. 딸도 조카가 생기니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딸에게 아이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어설픈 자세에 옆에 있던 며느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애기 못 꺾이면 안 돼요. 잘 받쳐야 해요. 이렇게요? 아니요.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 말에 딸이 더 안절부절했습니다. 심씨가 보았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만 겁을 주니 딸이 심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안아봐. 잠깐만. 심씨가 팔을 뻗다가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구멍이 간질간질 하더니 헛기침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두어 번 콜록대자 기침이 멎었습니다. 심씨가 목을 가다듬고 다시 아이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그런 심씨의 팔을 서둘러 손으로 내렸습니다. 어머님, 감기 걸리셨어요? 어? 아니야. 기관지가 안 좋은 거라니까.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애한테 침이라도 튀면 어떡해요. 병균 옮죠. 뭐라고?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분명히 뒤를 돌아 기침을 했고 무엇보다 감기가 아니었으니 억울했습니다. 감기가 아니라고 해도 위험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사를 3개나 맞고 손을 3번씩 씻고 옷까지 갈아입었는데도 더 할 말이 남은 모양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무슨 세균 덩어리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와도 이렇게 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심씨는 아이도 한 번 못 안아본 채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러면 집 앞 슈퍼만 갔다 와도 옷 다 갈아입니? 그러자 며느리가 말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무균실도 이것보다는 안심하겠다. 누가 애한테 해대는 일 할까봐 그래. 엄마, 수정이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는? 너도 요 앞에 나갔다만 와도 옷 갈아입어? 아, 집에 방문한 사람이랑은 좀 다르죠. 그러면 안사돈은? 안사돈도 이렇게 해?
손 3번 씻을 때까지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고, 옷도 갈아입고, 아들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안사돈도 홍역이랑 100일 무슨 주사랑 다 맞은 거야? 3개? 그러자 아들이 우물쭈물했습니다. 그게 아마 맞으셨을 거예요. 아마? 확실히 몰라? 지난주에 왔다 가셨잖아. 그거 안 맞으면 애도 못 본다면서 어떻게 모르니? 그때 며느리가 급히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홍역 걸린 적 있으셔서 안 맞으셨어요. 독감도 저번에 맞았다 그러셨고요. 100일에만 새로 맞으셨어요. 심 씨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안사돈은 홍역 걸렸었다는 걸 너희한테 무슨 서류라도 제출했나 보지? 며느리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딸이 제 오빠에게 아이를 다시 안겼습니다. 딸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밉보일 일도 없던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아이에게 유별난 것은 그렇다 쳐도 왜 그게 시집 식구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응, 됐다. 알았다. 심 씨가 도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남편과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고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엄마, 가시게요? 집에 가야지. 더 있으면 또 뭘 하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샤워라도 하고 오라고 할지도. 심 씨의 비꼬는 말에 며느리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요즘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어머님 세대처럼 막 키우면 안 돼요. 전염병도 많고. 그 말에 심 씨는 폭발했습니다. 막 키워? 그래, 그렇게 막 키워서 내 남편 만들었다. 너는 막 자란 남편이랑 어떻게 사니? 어머님,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우리 앉았던 자리에 소독약이라도 뿌릴래? 그러면 내가 더 건강하게 크는 줄 알아? 맞아요. 오히려 면역이 약해지겠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반박했습니다. 첫 애라서 그런 건데 너무하세요. 어머님도 애기 할머니면 애기 건강이 우선 아닌가요? 다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래. 그러니까 병균 덩어리들은 사라져 줄게. 앞으로는 얼씬도 안 하마. 아, 엄마. 다시는 발도 안 들일 테니까 걱정 마라.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심 씨의 등 뒤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하지만 누구도 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문을 닫는데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분한 것인지 서러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단단히 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애기 생겼다고 선물 달라 그러고 애 낳았다고 또 선물 달라고 그러더니 선물은 좋고 사람은 싫다 이건가 봐. 딸도 누구보다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지긋지긋한 표정이었습니다. 애기가 고모 없이 커봐야 정신 차리지? 앞으로 나도 안 봐. 아들이 전화를 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정이가 아기 낳고 좀 더 예민해진 것도 있고요. 첫 애라 그런지 좀 각별해서 그래요. 그리고 장모님이랑 차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은 절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아기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초대할게요. 아들이 그 뒤로도 한참을 용서를 빌었습니다. 됐어. 애기 낳으면 예민한 거 누가 모르니? 그래도 정도가 있어야지. 대놓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 집 갈 생각은 없어. 심씨 가족 중 누구도 아기가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끔씩 전화를 해서 아이 소식을 전했고 사진도 보냈지만 전처럼 예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신기했죠. 며느리의 아이라고 생각하니 덜 예뻐 보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나쁜 시어머니라고 누군가 욕해도 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방문한 지 2달쯤 지난 듯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어이없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요새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평소에 처가 소식을 전한 적이 없었으니 더 의아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음 달부터 수정이가 복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도 같았습니다. 갑자기 장모님이 그러시니까 달리 부탁할 데도 없고 그래서요. 설마 나한테 봐달라는 거야? 심씨가 아들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와서 어쩜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내 봐줄 사람을 써야지. 어떻게 나한테 봐달라고 하니? 아니, 수정이도 싫어하겠다. 애 한번 보러 갔다가 날벼락을 맞았는데 어떻게 애 맡길 생각을 하는지. 알아는 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애를 돌보려면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데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나는 무서워서 못 봐줘. 무섭다니요? 너희 집처럼 철통보 아닌 곳이 어디 있니? 무서워서 어떻게 애를 봐? 기침이라도 하면 어디 잡혀가는 거 아니니? 아, 엄마. 손도 그렇게 씻으면 부르트겠다. 옷도 챙겨 다녀야 할 거고. 아이고, 아서라. 빈정대는 듯한 심씨의 말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엄마한테 부탁드리겠어요. 나도 오죽했으면 부탁을 거절하겠니? 애 돌봐주러 가려면 주사는 한 10대는 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싫다. 엄마는 소윤이 안 보고 싶으세요? 물론 처음에는 보고 싶었습니다. 아기 옷만 봐도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품에 한번 안아보지도 못한 손주가 뭐가 그리 애틋하다고 그런 취급을 받고도 애가 보고 싶다고 찾아갈까요? 심씨는 오히려 콧웃음을 쳤습니다. 너희 덕에 별로 안 보고 싶어졌네. 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을 보니 절대로 수락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힘 빠진 아들의 목소리에 심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운하다고 하더라도 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서운해할 게 아니라 그날의 심씨의 심정을 알고 있다면 아들도 이런 전화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는 같은 부탁을 한 적이 없었고 며느리도 복직을 했다고 들었으니 말이죠. 어떻게든 키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의 이름에 심씨는 전화 받기를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며느리 목소리를 듣는 게 달갑지 않았죠. 어머님, 저예요. 전화를 받자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무슨 용건이야? 어머님,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뭐해. 그날 이후로 전화 한 통 없더니 갑자기 왜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용건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때 일은 반성하고 있어요. 첫 애니까 제가 어머님께 무례했어요. 그래서 애라도 봐달라는 거니? 그러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거 부탁하려고 전화한 거야? 사람 구한 거 아니었어?
그러자 며느리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두어 달 사이에 3명이나 거쳐갔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니 도저히 부담이 돼서 쓰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 정도 생각도 안 하고 애를 낳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안 사돈이 못 봐주게 된 것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자식 키우는 일을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존할 생각을 한 것인지. 저희가 많이는 못 드려도 애기 봐주신 비용은 드릴게요. 그 말에 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다시는 너희 집에 발 안 들이기로 했으니까 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다. 어머님, 옛날처럼 그렇게 대충 키우면 안 된다며. 네 자식 아까워서 어떻게 내 손에 맡기니? 그리고 더러워서 어떻게 맡겨? 나는 그렇게 유난스럽게 키울 자신도 없어. 이제는 안 그래요. 그걸로 괜히 너랑 신경전 하고 싶지도 않고. 무엇보다 종일 힘들게 애 봐줄 생각 없다. 나도 내 인생이 있잖니? 어머님 손녀딸이잖아요. 그러는 너는 네 자식인데 왜 남의 손에 맡겨? 나는 모르겠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연락 없다가 애 맡겨야 되니까 부랴부랴 전화한 것도 좀 슬프네. 죄송해요. 너희가 너희 방식대로 잘 키워봐라. 심 씨는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 씨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약한 편이었는데 그날의 일이 어지간히 충격적인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심 씨는 아들의 전화도 피했습니다. 그러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심 씨에게 서운하다는 취지의 메시지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든 말든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나한테 이런 전화하지 말라니까. 가만 보면 오빠가 더 못됐어. 그렇게 새언니 편을 들더니 엄마 아빠가 왜 애 봐주느라 고생해야 해? 그럴 거면 평소에 잘했어야지. 완전 이기적이네.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될까봐 무섭네. 오빠랑 새언니 교훈 삼아서 정신 차려야겠다. 조카? 이제 와서 무슨 조카야? 딸에게도 전화를 한 모양이었는데 얄짤없었습니다. 그 말에 심 씨의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심 씨는 그렇게 아들네와 거리를 두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결국 아들도 애를 봐달라는 말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또 사과하는 연락은 없었죠. 그리고 아들이 가끔씩 아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심 씨는 사진을 보내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설레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쩜 그렇게 자식을 괴롭히셔. 당신이 전화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2, 3일에 한 번씩 해도 부족하시대? 돌아가셔야 이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지? 전화 한 통 하는 게 너희한테는 그렇게 괴로운 일이야? 내가 죽기를 바랄 정도로? 어머님, 듣고 계셨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전화를 자주 하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그러냐?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닌데 내가 전화하라고 안 하면 잘하지도 않지 않냐? 어머니, 그건 너도 똑같아. 지 부모한텐 관심도 하나 없고 매일 바쁘다 소리만 하고 말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희도 조금 지쳐서 그랬어요. 내가 뭐 나 데리고 살라더냐?
아니면 매일 와서 안부 인사를 하라더냐? 전화하더라도 길게 통화하지도 않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면 어쩌겠냐? 내가 나가 죽어야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8세 정분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나이가 드니 참 서러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자식에게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자식들이란 건 점점 더 부모를 등한시하게 되니 말이죠. 나이든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해서 안부를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힘들 일인 것인지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남들처럼 합가하자는 뜻을 비춘 적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해줘도 내 자식 잘 사는구나 생각하고 또 내 자식이 이 늙은 부모를 잊지 않았구나 위안할 텐데 말이죠. 나이 들어 안 아픈 곳이 없었고 혼자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여다봐 주길 바란 것이 아닌데 지긋지긋한 이 상황이 정 씨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는 며느리. 충격적인 그 말에 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죽기라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지가 떨리도록 싫은 것인지 아무리 귀찮아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차라리 휴대폰을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전화 오는 일 말고는 쓸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괘씸해서 정 씨도 더 이상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는 게 마음의 상처를 덜 받는 길이었죠. 정 씨는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그리고 그 밑으로 딸이 둘 있었습니다. 모두 다 결혼을 했고 딸 둘은 조금 멀리 시집가는 바람에 명절이 아니면 좀처럼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2년 전에 남편이 죽은 뒤로 정 씨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적적한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때때로 있었으니 말이죠. 정 씨는 무릎을 어루만지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78배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 정정했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 때문에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벽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키자 정 씨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기훈아, 출근했냐? 지금 하고 있어요. 운전 중인데 어쩐 일이세요?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건 정 씨에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 소리를 들으며 정 씨가 대꾸했습니다. 기훈아, 엄마 오늘 병원 가야 되는데.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자 잠깐의 침묵 후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요? 제가 오늘은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 시간을 빼기가 조금 힘든데 택시 타고 가세요. 아들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쩐지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늘상 바쁘다고는 하는데 자신의 가족과는 놀러도 자주 다니고 하는 걸 봐선 둘러대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다른 데가 아프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들의 부축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귀찮아하는 걸 느끼면서도 다시 한번 말을 꺼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빠서요. 며칠 뒤에 가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며칠 뒤라고 시간이 날지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핑계를 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지금 회사 도착해서 올라가 봐야 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그러고선 끊어진 전화. 정 씨는 한참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이 없다, 정이 없어. 정 씨가 중얼거렸지만
그 중얼거림을 들어줄 사람은 텅 빈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서러웠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아들에게 부탁해야 할 때 말이죠. 아들은 늘 바빴고 그렇다고 병원을 주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좀 더 젊었을 때는 혼자 다니거나 남편과 다녔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 정 씨가 보살펴 줬던 것처럼 아들도 가끔이나마 정 씨에게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뒤 정 씨는 아침에 몸을 일으키는 게 힘들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밤에 창문을 열고 자서 감기에 걸린 듯 했습니다. 정 씨는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아, 병원 좀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지난번에 다녀오셨잖아요. 아니, 무릎 말고. 감기에 걸려서 말이야. 그런데 아들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택시 타고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혼자 가기 힘드시면 집 앞에 약국에서 우선 감기약 사드시고요. 아들의 말에 정 씨야말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감기 걸린 것과 자신이 같은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잘 낫지도 않고 몸이 얼마나 힘든데 약만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혼자서 병원에 가라는 아들에게 섭섭했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바쁘냐? 지난번엔 너희 결혼기념일 땐 회사 하루 쉬고 어디 다녀왔다며? 그때는 결혼기념일이라 미리 계획하고 쉰 거고요.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점심시간에 잠깐 못 나와? 점심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오래 나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 점심시간이면 병원도 점심시간이죠. 말을 자르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회사를 비울 수도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듣지 않은 채였습니다. 나 죽으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전화를 끊고 정 씨는 혀를 찼습니다. 집에 있던 감기약이나 먹고 좀 쉬자 싶었습니다. 약을 먹고 거실 소파에 거의 종일 누워있다시피 했습니다. 아마 아들도 그런 정 씨를 보고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지난해 아들 며느리가 거실에 웬 카메라를 달아놨으니 말이죠.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달아놓고 종종 확인한다는데 어째서 아프다는 말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야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5시쯤 됐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퇴근할 건데 바로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우리 집에? 뭐 하러? 병원 가셔야 한다면서요. 그래? 회사는 어쩌고? 집에서도 하고. 내일 좀 더 일찍 출근해야죠. 정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자신의 아들이 아픈 엄마를 무시할 불효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했던 기분이 밝게 갠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잠시 뒤에 데리러 온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진작부터 외출할 준비를 해놓은 정 씨였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하니 어쩐지 감기 기운도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바쁘다면서. 뭐 하러 왔어? 혼자 가려고 했는데. 낮에도 병원에 안 가시길래요. 에이, 좀 이따가 가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그래도 엄마 생각은 하는구나.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했죠. 요새 그렇게 바쁘니? 둘 다 통전화도 없고 걱정되게. 정 씨가 병원으로 가는 아들의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바쁘죠. 선우 엄마도 요새 정신없어요.
매일 야근하고 그래요. 아이고, 일도 적당히 해야지. 가족들도 돌보고 할 시간도 없이 살면 안 돼.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잖아요. 그렇다고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이 살아? 쉬엄쉬엄 해. 시간 날 때 전화 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정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쩐지 앞으로도 바쁘니 전화는 자주 못하겠다는 뜻이 담긴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정 씨를 흘끗 바라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도로로 돌렸습니다. 작게 한숨 소리가 난 것 같은 건 정 씨의 착각일 뿐인 것인지 정 씨가 아들을 바라보았을 땐 평소와 같은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완연한 어느 날 정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임 친구들이었는데 각자 일들이 많아 한동안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전날 저녁부터 옷을 고르며 들떠 있었습니다. 기훈아, 엄마 내일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들 자식들이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준다는데 정 씨도 아들이 태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이요. 그래. 내일 주말이라 회사도 안 갈 거 아니야. 얼마 안 멀어. 우리 집에서 3,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 대중교통 타고 가는 건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내일은 제가 시간이 없는데. 왜? 정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선우랑 선아 데리고 다 같이 어디 좀 가기로 해서요. 어딜 가는데? 꼬치꼬치 캐묻는 정 씨 때문에 아들이 곤란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날이 좋아서 유원지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데려다 주지 못해? 3, 40분 거리면 어머니 댁으로 갔다가 오고 그러면 오전 시간을 비워야 하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니? 남들은 다들 아들, 딸들이 태워다 준다는데.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어김없이 아들의 입에서 택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택시. 정 씨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모셔다 드릴게요. 내일 오전부터 일정이 있어서 미리 알았으면 다른 날짜로 잡는 건데. 아니야. 괜찮다. 택시 타면 되지. 네.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그래. 정 씨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소용없네. 정 씨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20만 원 입금했어요.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못 모셔다 드려서 죄송해요. 며느리의 메시지에도 정 씨의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데 자식들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돈을 바라는 게 아닌데 말이죠. 돈만 주면 다 되는 줄 아나? 결국 정 씨는 다음날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반갑게 그녀를 맞았죠. 택시 타고 왔어? 나도 택시 타고 오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굳이 데려다 주겠다고 그러지 뭐야. 그리고 용돈도 50만 원이나 줬어. 나들이 하라고. 우리 딸도 여기까지 데려다 줬지. 난 택시는 못 타겠더라고. 택시는 불편하지.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친구들 사이에서 정 씨는 억지로 웃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우리 아들 전화 왔다. 잘 놀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런가? 우리 딸도 자꾸만 전화해서 귀찮아. 얼굴은 전혀 귀찮은 표정이 아니었기에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자신의 자식들과는 영 거리가 먼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의 세 자식들은 며칠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귀찮은 듯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날 하루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남들은 다들 자식들이 데리러 왔는데 정 씨만 택시를 탔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전화라도 왔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 씨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휴대폰만 켰다 껐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연락해야겠다 싶어서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죠. 그런데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들이를 간다더니 아직까지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훈이랑 통화되냐? 오빠? 아니, 연락 안 해봤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연락이 통돼야 말이지. 언제 전화해봤는데요? 10분인가? 20분인가? 그런 연락 오겠죠. 처음엔 걱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정 씨의 대답에 따른 김샜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1, 20분 연락 안 됐다고 그렇게 걱정을 해요? 이놈의 자식은 전화가 한 번에 되지도 않고 말이야. 어디 놀러 갔다면서요? 꼭 오늘만이 아니라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해. 정 씨는 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말 못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 또 그래요? 전화 잘하잖아. 새언니도 자주 하던데요? 뭘? 자주 하기는 뭘 자주 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하지 않나? 역시나 부모와 자식의 생각은 참 달랐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도 그보다는 더 자주 연락할 텐데 남도 아니고 부모에게 좀 더 신경을 쓸 수는 없는가 싶었습니다. 특히나 정 씨는 혼자였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면 무척 외로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의지할 때가 자식 말고 어디 있다고 이러는 건지 몰랐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엄마.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매일 전화를 해? 그러는 너는 집에서 놀면서 전화 한 통도 없어? 얼마 만에 통화하는 거야? 벌써 보름은 넘었잖냐? 그러자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간 말이 없던 딸이 대꾸했습니다. 알았어요. 나도 회사 안 간다고 노는 건 아니에요. 전화 자주 할게요. 항상 말로만 그러지. 이번에는 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컸지만 그렇다고 정 씨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전화 좀 자주 하라고 잔소리 같은 부탁만 할 수밖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정신 없어서 전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전화를 하는 거야? 정 씨도 모르게 불퉁한 대답이 튀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다시 난감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 전화하셨던 거 알았을 때는 너무 시간이 늦어서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화 드린 거예요. 어제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너희는 재밌었어? 네,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다음에 언제? 정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름 휴가 때요. 그래. 알겠소. 정 씨는 아들에게 보일 리 없지만 고개까지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꼭 다짐을 받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들과 다시 통화를 한 것은 나흘 뒤였습니다. 정 씨는 나흘 동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종종 기운이 없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며칠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혼자 지내는데 몸까지 아프니까 어쩐지 서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자식 생각이 났습니다.
옆에 누구라도 있었으면 챙겨줬을 텐데 그게 아니니 말이죠. 그동안 휴대폰은 잠잠했습니다. 마지막 통화를 하고 며칠이 지났지만 통정화가 없었던 탓에 정 씨는 매일같이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가 왔는지 전화가 오는지. 하지만 전화를 자주 하겠다던 딸도 전화가 없었고 아들은 더욱이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이러다가 TV에 나오는 노인들처럼 고독사를 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 자식들이 내버려둔 탓이었죠. 그러다가 울린 전화에 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불만스레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가 웬일이냐? 전화를 다 하고 아, 무슨 일 있으세요?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해. 친구들의 자식 자랑도 한참을 듣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자꾸만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들보다 전화도 잘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혼자 남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 자체가 없는 것 같았죠. 그리고 요 며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디 나가지도 못했어. 아, 정말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연락을 자주 안 하니까 알 턱이 있니? 죄송해요. 요새 바빠서요.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이 바빠? 한반 물고가 트이자 정 씨의 불평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선우 엄마도 말이야. 목소리 들어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선우 엄마가 나들이 가시라고 돈도 보내드렸잖아요. 돈만 탁 보내놓고 전화도 없었잖냐? 그러는 거 아니다. 잠시 말이 없던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자주 전화 드릴게요. 역시나 딸과 똑같은 말을 하는 아들. 두고 보지 않아도 역시나 다음 통화는 한참 뒤일 것을 알았습니다. 편찮으신 데는 좀 괜찮으세요? 나이 들면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지. 병원에는 가보셨고요? 뭘 병원까지 가. 그래도 가보셔야죠. 그래도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니 정 씨의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일찍 퇴근하고 들를게요. 병원 가요. 그럴래? 정 씨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갈 때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아들의 말대로 그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정 씨의 기분이 하루 종일 좋았는데 아들의 전화의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보세요. 왜 안 오니? 아, 거의 다 왔어요. 신호대기 중인데 5분 안에 도착하거든요. 지금 밑으로 내려오실래요? 1층 주차장으로요. 뭐? 혼자 내려가라고? 네. 바로 출발하려고요. 집에 안 올라왔다 가게? 뭐하러 그래요? 어차피 바로 나와야 하는데. 정 씨는 그 말에도 어쩐지 서운했습니다. 보통은 병원에 부모를 데리고 간다고 하면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나갈 텐데 말이죠. 정 씨가 잠시 말이 없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주차하고 올라가요? 아니다. 됐다. 뭐 하러 그러냐? 시간 낭비지. 그러자 들려오는 한숨 소리에 어쩐지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병원이고 뭐고 귀찮으면 말아라.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스스로에게도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애써 서운한 감정을 내리눌렀습니다. 자식에게는 늘 져주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했죠. 그날 정 씨는 아들과 함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죠. 그리고 같은 해 명절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올래? 정 씨가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명절 전날 오후에 갈게요. 오후에? 네.
조금 일찍 오면 안 되는 거야? 아, 조금 일찍이요. 그래. 그러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기왕에 오는 거, 좀 일찍 와서 같이 도란도란 얘기도 나눴으면 해서 꺼낸 말이었는데 그 반응이 참 찜찜했죠. 그러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집에 오자 그런 감정은 싹 잊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식의 방문은 반갑고 설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왔어? 벌써 훌쩍 커버린 손주들을 정씨가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어색한 몸동작으로 안겨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말을 하다가 정씨의 친구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자식들이 매일같이 전화한다더라. 혹시나 지엄마 혼자 있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그러자 대답은 없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힐끔거리며 아들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너희한테 매일 전화하라는 건 아니고. 아, 전화 자주 드릴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을 했고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너희가 자주 전화하겠다고 하고 하는 애들이냐? 한숨 쉬듯 하는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고 갈 거지? 정씨가 묻자 아들이 눈치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자고 갈게요.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그래도 명절이니까 북적북적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이렇게 아들 며느리가 다 같이 오는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지난 여름 휴가 때 같이 여행을 다녀온 뒤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은 가끔씩 병원 갈 때나 어쩔 때나 가끔 보긴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밤늦게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는 정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어쩌겠어 그러면. 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일도 못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상사한테 매번 한 소리 듣는 건 어머님도 아셔? 어머님도 적당히 하셔야지. 그래도 당신한테까지 그러시진 않잖아. 가끔 전화드리면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냐고 그러시고. 그놈의 전화. 지긋지긋해. 누구는 좋아서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자식이 당신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일만 있으면 당신만 찾으셔? 점점 더 그러시는 것 같아. 나이 드셔서 그렇지. 애가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어쩜 그렇게 자식을 괴롭히셔. 당신이 전화를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2, 3일에 한 번씩 해도 부족하시대? 돌아가셔야 이 의무에서 벗어나는 거지? 정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며느리와 정씨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그 말에 놀란 아들도 정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전화 한 통 하는 게 너희한테는 그렇게 괴로운 일이야? 내가 죽기를 바랄 정도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며느리가 황급히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정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자주 하면 얼마나 자주 한다고 그러냐?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닌데 내가 전화하라고 안 하면 잘하지도 않지 않냐? 어머니, 그건... 너도 똑같아. 지 부모한텐 관심도 하나 없고 매일 바쁘다 소리만 하고 말이야. 그래, 내가 나가 죽을게. 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희도 조금 지쳐서 그랬어요. 내가 뭐 나 데리고 살라더냐? 아니면 매일 와서 안부 인사를 하라더냐? 전화하더라도 길게 통화하지도 않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면 어쩌겠냐? 내가 나가 죽어야지. 정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신용을 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놀라서 말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확 어디 가서 죽어버려야 너희 속이 시원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매일 전화 드릴게요. 자주 찾아뵐 거고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세요. 정 씨는 잠시 멈춰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매일 전화를 하겠다며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식 괴롭히는 부모라고 뒤에서 험담할 거 아니니? 그러자 입술을 꼭 깨무는 며느리. 제가 잘못했어요. 눈시울을 붉히는 며느리 때문에 정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까는 눈앞이 새빨갛게 변하는 기분이었는데 말이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니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한 소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약속대로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먹었지. 너는? 저는 이제 씻고 나왔어요. 밥 먹으려고요. 그래. 맛있게 먹어라. 통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의 안부를 묻는 게 다였지만 그래도 정신은 좋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말이죠. 자식의 돌봄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전화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무척 힘든 것이었습니다. 까먹고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정씨는 아들이 아닌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야, 왜 이렇게 할머니한테 전화가 없어? 아, 학교 때문에. 학교 끝나고 전화하면 되잖아. 저 숙제도 있고 학원도 있어서요. 할머니는 우리 손주 목소리 자주 듣고 싶은데. 아, 네. 그래. 할머니한테 자주 전화 좀 해. 알겠지? 그러자 어느 날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선우한테까지 그렇게 부담 주지 마세요. 선우 아빠가 전화 드리는 걸로 충분하시잖아요. 부담? 손주한테 안부 전화 한 통 하라는 게 부담이냐? 그게 아니고요. 자꾸만 강요를 하시니까 그렇죠. 애가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 건 너 아니니? 정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내 맘대로 손주랑 통화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아들이 자주 전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며느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자식 좀 그만 괴롭히세요. 선우만이 아니라 선우 아빠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어머님 걱정돼서 근처로 이사도 갔는데 회사에 있을 때도 아무 때나 전화하시고 꼭 태워달라고 그러시고 이틀 전화 안 하면 서운하다 하시고 선우 아빠 요새 원흉 탈모도 왔어요. 그게 지금 나 때문이라는 거야? 무슨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자식 손주와 전화통화 좀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당사자도 아닌데 말이죠. 누가 너 보고 전화하라 그래? 정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전화를 아들이 넘겨받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화를 내는 아들 때문에 정씨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희도 노력하는데 자꾸 이러시면 전화 드리고 싶겠어요? 그 말이 정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전화 몇 통의 자식에게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매일 전화를 드려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전화 한 통 하는데 1시간이 걸리냐 2시간이 걸리냐?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뭐야? 어련히 알아서 연락드리는데 자꾸만 몰아붙이시고 눈치 주시면 누가 전화를 드리고 싶겠냐고요. 그렇게 전화하기 싫으면 하지 말어라. 그래놓고는 또 죽어야 된다 어쩐다 하실 거예요?
이런 나쁜 놈. 뭘 어떻게 해도 불효자를 만드시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도 하지 말고 네 애미 죽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아니다. 내가 아예 핸드폰을 없애버릴 테니까 걱정 말아라. 정 씨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딸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남이 집 가장 되고 끝이야. 부모 알기를 똥으로 알고 말이야. 내가 지들한테 좀 잘했어?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며 하는 말에 딸이 정 씨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잘했다기보다는 집착했죠. 뭐? 엄마도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해? 아주 그냥 자식들이 다 똑같다. 네 엄마 곧 80이야. 그러면 걱정돼서라도 안 시켜도 늘 들여다보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그게 자식된 도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죠. 솔직히 오빠 힘들만 했어요. 자식이 셋이 있어도 혼자 쓸쓸하게 늙어 죽게 생겼구나. 엄마, 솔직히. 엄마는 늘 오빠밖에 없었으면서 이렇게 자식 욕할 때만 전화하는 것도 달갑지 않아요. 감정 쓰레기통 된 것 같아서 전화만 오면 우울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 좀 그만 볶으세요. 정 씨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자신들 생각밖에 하질 않았습니다. 정 씨는 다음 날 곧장 휴대폰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란 듯이 말이죠. 이러면 아들, 딸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딸들이야 그렇다 쳐도 아들은 곧장 올 줄 알았는데 말이죠. 오히려 휴대폰이 없으니 정 씨가 죽을 맛이었습니다. 누굴 만날 수도 없고 통화를 할 수도 없으니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꼭 갇혀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나흘 만에 다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번호가 바뀌는 바람에 아는 사람들에게 전부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아들, 딸들에게도 전체 메시지인 척 문자를 보냈습니다. 휴대폰 번호 바뀌었으니 연락은 이쪽으로 해주세요. 정분이. 하지만 누구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정 씨와 연을 끊기로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또다시 섭섭해졌습니다. 말다툼 좀 했기로써니 이렇게 연락을 뚝 끊어버릴 수가 있나 야속했습니다. 정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휴대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운 자식들이 왜 이렇게 매정한지, 전화 한 통이 뭐가 그리 큰 부탁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 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둠은 더욱 짙어만 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혼잣말이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결국 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두어 번 신호가 가더니 뚝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번호를 차단당한 정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정 씨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들에게조차 버림받은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